여러분, 혈당 수치가 좀 높으면 어떻게 하세요? 아직 당뇨 진단은 아니니까 하고 넘기시는 분들 사실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편이었거든요. 검진 결과 보면서 경계선이긴 한데 약까지 먹을 정도는 아니잖아 하는 생각. 아마 비슷하게 느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제학술지에 보고된 한 사례를 보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당뇨약을 끊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55세 여성이 응급실에 실려온 이야기였는데요. 폐혈성 쇼크,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그분이 원래 많이 안 좋으셨던 거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시작이 생각보다 단순한 데서 출발하더라고요. 약 좀 빠뜨려도 괜찮겠지? 라는 판단. 그리고 그 사이 조용히 쌓인 것들. 오늘은 그 사례를 중심으로 혈당이 무너지면 몸속에서 어떤 순서로 문제가 생기는지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찾아보면서 새로 이해하게 된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의학 공부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정리한 내용이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혈당 수치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이 사례는 인도 스리 라마찬드라 고등교육연구소에서 학술지 큐레우스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55세 여성,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이었는데요. 병원에 오기 전 3개월 동안 당뇨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틀 동안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열이 났다고 해요. 숨쉬기가 힘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냥 감기려니 했을 수 있어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상태는 이미 폐혈성 쇼크였습니다. 의식이 뚝 떨어진 상태. 검사를 해보니 동시에 여러 가지가 터져 있었습니다. 심한 콩팥 감염, 당뇨병성 케톤산증, 그리고 곰팡이 감염까지. 이게 한꺼번에 왜 생겼는지 찾아보면서 구조가 이해됐는데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이분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12%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먼저 이 숫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당화혈색소라는 말,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HbA1c라고 씁니다. 처음 이 용어 봤을 때 저도 좀 어렵게 느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혈액 속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이 헤모글로빈의 당분이 달라붙습니다. 마치 엿처럼요. 그 달라붙은 비율이 당화혈색소 수치입니다. 적혈구는 약 3개월을 살기 때문에 이 수치는 최근 3개월간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줍니다. 아침 한 번의 공복 혈당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이 숫자 하나가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정상은 5.6% 미만입니다. 5.7에서 6.4% 사이가 당뇨 전 단계, 6.5% 이상이면 당뇨병 진단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와 미국 당뇨병학회 기준을 보면 당뇨병 환자의 관리 목표치를 보통 7% 미만으로 봅니다. 7%를 넘으면 망막, 콩팥, 신경 등 합병증 위험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12%였습니다. 정상의 2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평균 혈당으로 환산하면 300mg/dL 이상이 3개월 내내 유지됐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말하는 게 뭔지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혈당 문제와 면역력이 이렇게 깊이 연결돼 있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혈당은 혈당이고 면역은 따로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 이 둘이 꽤 단단히 연결돼 있더라고요. 혈당이 극도로 높아지면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평소 우리 혈액은 아주 좁은 pH 범위를 유지합니다. 약간 알칼리성 상태예요. 혈당이 통제 불능으로 치솟으면 몸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지방을 급하게 분해합니다. 그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산성 물질이 쌓입니다. 혈액이 점점 산성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소방관처럼요. 있는데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그 틈을 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곰팡이균입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가장 생소했습니다.
곰팡이 감염이 당뇨와 연결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셨나요? 헐 곰팡이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흙, 공기, 먼지, 썩은 과일, 어디에나 있는 흔한 균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들이마셔도 면역 시스템이 바로 잡아냅니다. 그런데 혈당이 극도로 높아져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면 이 균한테는 오히려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혈액 속 철분을 빨아들이며 폭발적으로 증식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균은 혈관 벽을 파고드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그 주변 조직에 혈액이 가지 않습니다. 혈액이 안 가면 산소도 영양도 안 갑니다. 그 조직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괴사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위장에까지 이 균이 침범했습니다. 위 점막에 궤양이 넓게 퍼져 있었고 균이 위벽을 뚫고 혈관까지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이런 항목에 해당되시지는 않나요? 하나, 당화혈색소 수치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1년이 넘었다. 둘, 약을 처방받았는데 귀찮아서 빠뜨리는 날이 종종 있다. 셋, 혈당이 좀 높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직 당뇨 진단은 아니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넷, 최근에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계속 불편한 느낌이 있다.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이 증상이 혈당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털 곰팡이증이라는 감염. 들어보신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이게 무서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위염이나 소화불량과 너무 비슷합니다. 복부 불편감, 메스꺼움, 구토. 우리가 흔히 밥을 잘못 먹었나 하고 넘기는 증상들이에요. 그런데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균이 번식하면 그냥 위장약 몇 알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위벽에 구멍이 뚫리거나 대량 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진단이 늦어지면 사망률이 30에서 60%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수치가 높아서 한 번 더 확인했는데 여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범위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한참 멈췄습니다. 소화가 좀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그 사이에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 이게 이 병을 무섭게 만드는 구조라는 거죠. 이분이 약을 끊은 기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게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3개월씩이나 끊었으니까 그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뇨약 매일 먹기 귀찮아서 가끔 빠뜨리는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그 댓글 보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 있는데 싶었거든요.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3개월 평균값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약을 빠뜨리는 날들이 쌓이면 그날 혈당이 조금씩 더 올라갑니다. 그 평균이 쌓여서 당화혈색소 수치로 나오는 거예요. 6%였던 수치가 7%가 되고 8%가 되고 그 사이사이에 몸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라는 내용이 여러 자료에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이분이 3개월 만에 12%까지 간 건 원래 관리가 전혀 안 되던 상태에서 약까지 끊어버린 조합이었다고 이해했습니다. 이분한테 동시에 생긴 문제 중 하나가 기종성 신우신염이었습니다. 콩팥에 심한 감염이 생긴 상태예요. 콩팥이 혈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도 이번에 더 찾아봤는데요. 콩팥은 혈액을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200리터 가까운 혈액을 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양이 얼마나 되는 건지 와닿지 않으면 욕조 2개 분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당이 높으면 이 필터에 과도한 부담이 쌓입니다. 당분이 많은 혈액을 계속 거르면서 콩팥의 미세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납니다. 콩팥은 상당 부분 손상이 돼도 증상이 없는 장기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면역력까지 떨어진 상태라면 콩팥에 세균이 침투했을 때 방어가 안 됩니다. 이분의 경우 균이 콩팥까지 파고들어서 염증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그게 결국 폐혈성 쇼크로 이어진 구조라고 이해했습니다.
폐혈성 쇼크라는 게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드리면 세균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혈압이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사망률이 30에서 50%라고 합니다. 수액을 줘도 혈압이 잘 안 잡힌다고 해요. 이 사례에서 문제가 연결된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뇨약 3개월 중단, 혈당 통제 불능, 당화혈색소 12%, 혈액 산성화, 면역세포 기능 저하, 콩팥 세균 감염, 곰팡이균 침투, 폐혈성 쇼크. 이게 따로따로 생긴 문제들이 아닙니다. 하나가 무너지면서 다음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의 시작점은 혈당이었어요. 혈당이 높은 채로 방치되면 면역이 달라지고, 면역이 달라지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그 감염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이 사례가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이 위장에 곰팡이 감염이 생겼을 때 처음 증상이 뭐였을까요? 메스꺼움, 식욕이 없음, 속이 불편함. 어떻습니까? 위염이랑 똑같죠? 이게 이 상태의 진짜 문제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계속 이상하면 보통은 소화제 사거나 제산제 먹고 넘어갑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에 당뇨 진단받고 약을 드시다가 증상이 없으니까 나았나 싶어서 잠깐 끊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수치도 많이 내려갔는데 라는 생각이셨대요. 다행히 그때 검진해서 다시 확인하셨는데 그 사이 당화혈색소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약을 끊어도 당장 아프지 않은 게 혈당 문제의 특성입니다. 조용히 쌓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들이 당뇨 환자가 당화혈색소 1%를 낮추는 것은 합병증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방어막을 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는데 그 1% 차이가 면역의 경계가 달라지는 구간일 수 있다는 거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뇨약을 거르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챙겨 먹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수치가 좀 내려갔는데 계속 먹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부작용이 걱정되기도 하죠. 저도 이 부분은 아직 어렵습니다. 약을 언제 줄이고 언제 유지해야 하는지 이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찾아보면서 한 가지는 정리됐습니다. 약을 먹는다는 건 증상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혈당 수치 자체를 일정 범위 안에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 그 범위를 유지하는 게 면역의 바닥을 지키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요. 증상이 없다는 건 몸이 괜찮다는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도 당장 아프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오히려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 사례에서 가장 오래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정리한 내용,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당화혈색소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 공복 혈당은 아침 한 번의 스냅샷입니다. 당화혈색소는 3개월 평균입니다. 이 두 숫자를 같이 봐야 전체 그림이 보인다는 내용이 여러 곳에서 반복됐어요. 검진에서 공복 혈당만 보고 정상 범위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당화혈색소를 함께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당뇨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약 복용 주기를 너무 느슨하게 보지 않는 것. 빠뜨리는 날들이 쌓이면 수치가 쌓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약 하나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혈당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소화 증상이 지속되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것. 위염 같은 증상이 혈당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패턴. 단순 소화불량처럼 보여도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65세 이상이라면 당화혈색소 관리 목표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 대한당뇨병학회 기준을 보면 건강한 노인은 7% 미만,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7.5에서 8% 미만으로 목표가 나뉩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관리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 55세 여성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건강이 나빴던 건 아닙니다. 당뇨 외에 다른 질환도 있었지만 3개월 전까지는 약도 먹고 있었어요. 그 3개월 동안 뭔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전부터 쌓이고 있던 것들이 약이 빠지면서 속도가 달라진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게 혈당 문제의 특성입니다.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 곳이 같이 무너집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한 건 수치 하나의 무게였습니다. 당화혈색소 7%와 8%의 차이. 그 1%가 면역의 경계가 달라지는 구간일 수 있다는 것. 그 구간을 어느 쪽에 두느냐가 몸이 외부의 감염에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지를 달라지게 한다는 것. 오늘 내용이 다소 무겁게 느껴지셨다면 그건 제가 원한 방향이 아닙니다. 이 사례를 공유하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혈당 수치를 볼 때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또는 약 좀 빠뜨려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드는지 저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 생각 뒤에 혈당이 높은 채로 쌓이면 어떤 순서로 연결이 되는지 알고 있으면 그 판단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본인 상태가 걱정되신다면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과 콩팥의 관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콩팥이 얼마나 손상돼야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신호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수치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그게 유나의 건강 노트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같이 공부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